대한민국의 첫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군정찰위성 1호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군사정찰 위성은 국가의 방어와 안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신속한 정보 처리와 빠른 의사결정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요. 정찰위성은 지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이를 지휘관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며 지리적 제약 없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이동 경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군사정찰위성은 국가안보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잠재적인 적국이 불법적인 군사활동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조기에 감지하여 이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는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보자산에 있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의 정찰위성 성능이 비슷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걱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정찰위성은 한국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군사정찰위성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함으로써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찰위성의 전투용 적합 판정은 위성이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체계 개발의 성공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되었으며 이후 우주 환경에서의 초기 운영 점검 및 궤도 시험과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쳤습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감시 정찰 위성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바탕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투용 적합 판정은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정찰위성은 국내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 경험과 국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를 맡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뿐만 아니라 국내 우주산업의 역량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군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킬체인 역량 강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 이렇게 많은 기대를 모으는 것은 그 뛰어난 성능 때문입니다. 군사정찰 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저궤도 위성입니다. 고도 400에서 600km의 저궤도를 돌며 낮과 밤에 한반도 상공을 두 차례 지나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같은 표적을 촬영합니다.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촬영하며 적외선 카메라는 물체의 온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야간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정찰이 가능하며 지상의 가로와 세로 30cm 크기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군사 정찰위성 1호기는 특히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및 북핵 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의 이동식 발사 차량과 같은 중요한 표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를 사전에 탐지하고 필요시 선제 타격을 위한 킬체인 체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의 조합을 통해 구현되며 다양한 유형의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는 군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통해 각종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이런 성능으로 인해 적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전략적 대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군 정찰 위성 1호기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과 본체 설계 기술의 국산화 비율이 100%에 달하는데요. 이는 군사 정찰 위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국내 기술로 구현했으며 한국이 위성 개발의 전 과정에서 자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광학 탑재체 분야에서도 설계 기술의 국산화 비율이 100%를 달성하여 정밀한 광학 장비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립하였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역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정찰 위성 1호기의 주요 부품 중 약 65%가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광학 탑재체에 사용된 주요 부품 중 약 70%가 국산화되었습니다. 높은 국산화율은 위성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 위성 개발에서도 국산 부품을 활용함으로써 더 높은 자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EOIR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프랑스,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며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1호기는 해상도와 같은 여러 성능 지표에서 세계 5위 안에 들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찰 위성 1호기는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김정은의 집무실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평양 중심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지난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집무실이 위치한 노동당 본부 청사와 같은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지상으로 전송했습니다. 정찰 위성 1호기의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운용함으로써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대북 정보 수집에서 미국 위성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 정찰 위성을 보유한 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만큼이나 정찰 위성을 보유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고 결국 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만리경 1호의 성능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약 3m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지상에서 가로 세로 3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상에서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0.3m급 해상도를 보유한 한국의 정찰 위성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성능을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찰 위성의 군사적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한국의 군 정찰 위성 1호기는 주야간에 상관없이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흐린 날에는 제한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여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24시간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만리경 1호는 이와 같은 다중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상도와 같은 기본적인 성능에서도 한국의 정찰 위성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은 고도의 기술적 정밀도를 자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위성 카메라의 반사경 가공 오차는 과속 방지턱 높이 정도인 10cm 수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되며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자체 개발한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해 발사했지만 전반적인 성능에서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기술 및 정밀 가공 능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한 정찰 위성 1호기와 현재 궤도 시험과 운용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2호기 외에도 추가적인 정찰 위성들을 발사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3기를 2025년까지 발사할 예정인데요.
사위성은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주야간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며 하루에 4에서 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나게 됩니다. 한국은 사위성과 EOIR 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게 100kg 안팎의 초소형 위성체계 32기를 개발하여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소형 위성들은 저궤도에서 운용되며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약 30분으로 단축시켜 북한 전역을 보다 자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 정찰위성 1호기의 전투용 적합 판정과 체계 개발의 성공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향후 군사 및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군사 정찰위성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6일 위성 공격 무기 ASAT 필요성 영상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에 대해서 현실감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의 실체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은 시점에서 그 실체가 입증되었는데요. 미국의 우주 관련 잡지인 스페이스닷컴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에 대위성 무기를 발사하여 자신들의 FY-1C 위성을 파괴했다는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위성의 파괴가 이제 50년간의 우주 작전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분열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그 다음 해에는 미국도 지구 저궤도에서 오작동하는 자국의 위성을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2021년 옛 소련 시절 쏘아 올렸던 노후화된 코스모스 1408 위성을 위성 요격 미사일로 파괴시켰습니다. ASAT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4개국 중 3개국에서 이미 ASAT를 사용해 자국의 노후화된 위성을 파괴한 전적이 있는 건데요. 비록 현재까지는 자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했지만 공개적으로 격추에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건 자신들이 적성국의 위성을 대상으로 발사해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과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가까운 미래 전에는 통신위성과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 위성 감시정찰 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신호탄의 대명사였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ASAT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군사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위성 요격 시스템에서는 명백한 후발주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세계 3위권의 군사 강국들은 모두 위성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벌써 4년 전부터 이러한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ASAT 무기가 한국의 안보에 어째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적성국 ASAT의 목표 타깃인 한국의 정찰위성이 대한민국 방위체계의 핵심 킬체인 역량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정찰위성 2호기는 북한의 만리경 1호보다 약 3배 정도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의 정찰위성은 포착한 물체가 북한의 전차인지 발사차량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찰위성은 북한의 사전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적의 ASAT 공격으로 한국의 위성이 파괴된다면 한국은 GPS 기능을 비롯한 위성 기반의 군사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요. 그 시작점은 적성국들이 우리의 자산을 마음껏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국도 위성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ASAT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소프트킬 방식은 물리적인 충돌 없이 지향성 에너지나 해킹으로 위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거나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교란 마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타격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스텔스 무기와 연계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킬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파를 사용하면 태양에서 발생하는 자기 폭풍에 의한 영향인지 구분도 어렵고 한시적인 피해를 야기하다 재밍을 멈추면 원래대로 돌아오다 보니 적의 공격인지 우주 환경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지 적성국에게 들킬 우려가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운용 방식은 하드킬 방식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하드킬 방식 ASAT의 요격 시험을 성공한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한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하드킬 방식은 발사한 요격 미사일과 적성국의 위성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만들어 목표 위성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주궤도에서 떠다니다 명령이 입력되면 목표한 적성국의 위성을 직접 공격하는 킬러 위성 방식이 있습니다. 킬러 위성은 적 위성을 미행하며 뒤따르다 자폭해 파괴시켜버리는 자폭 위성과 목표한 적 위성의 기생충처럼 근접해 비행하다가 유사시 파괴하는 기생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러시아가 개발 중이라는 핵전자무기 ASAT가 하드킬 방식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적의 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뛰어난 우주과학 기술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무기 체계인데요. 여기에 각국에서 ASAT 개발을 주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드킬 방식에 의한 잔해물 문제인데요. 하드킬 방식의 위성 요격 미사일은 단순히 적성국의 위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무수한 파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편들은 피하를 가리지 않고 주변 제3국의 위성에 영향을 끼치거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드킬 방식의 ASAT는 위성을 파괴할 때 막대한 양의 파편을 범지구적으로 흩뿌려 전 세계의 위성에 지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되도록 ASAT의 개발과 배치를 자제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 중국 위성을 파괴하는데 국제사회가 왜 시비를 거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에서 제시한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지원하는 두 국가의 뻔뻔한 만행에 이제는 대한민국도 ASAT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적성국들은 잔해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ASAT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중국의 저궤도 위성 파괴 미사일과 위성을 마비하는 레이저 등의 공격 기술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ASAT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위성 공격용으로 개발된 레이저 무기 페레스벳이 대표적입니다. 페레스벳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항공기와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페레스벳은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6개의 전략무기 중 하나로서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ASAT의 개발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를 위협하는 군사적 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역시 5번째로 하드킬 방식의 ASAT를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 미사일을 개발했던 속도와 만리경위로 위성을 발사한 기술 등을 이용한다면 북한도 충분히 ASAT 보유국이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ASAT의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ASAT 개발 계획만 세우면 이른 시일 내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제작 및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국가입니다. 이미 독자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포를 개발할 정도로 미사일 개발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이 ASAT의 개발에 착수한다면 단기간 내에 충분히 적성국의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육해 공군 전력에서 전 세계 어떤 국가에도 뒤처지지 않는 세계 5위권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육해 공을 넘어 새로운 작전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 체계와 전략 구상에 힘을 쏟을 때가 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우주무기의 위협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시점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적성국의 위성 요격미사일 위협을 직시하고 대한민국도 우주안보를 위해 ASAT 개발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31일 한미연합 우주훈련 영상입니다. 많은 분께서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투기, 전차, 항공모함 같은 무기들과 비교하면 우주에서의 군사 작전에는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주 차원에서의 군사 경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성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과 우주 경쟁은 우리만 늦을 뿐 이미 1980년대부터 다른 나라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명 신의 지팡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위성 무기 개발부터 소련의 폴리우스 무기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미국은 신의 지팡이라 불린 위성 무기를 통해 우주에서 적의 중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를 개발하려 했으며, 이외에도 전략방위 이니셔티브 계획을 통해 지구 궤도상의 레이저 무기 등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대립하고 있던 소련은 폴리우스 무기 시스템을 통해 핵무기를 탑재하고 우주에서 발사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계획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무기 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 및 우주기술 개발은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50년 전부터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980년대부터 개발되던 위성병기들은 우주에 대량 살상무기의 배치를 금지하자는 국제협약과 각종 기술 문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우주기술은 여전히 주요 군사 경쟁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우주에 살상무기 배치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으며, 비록 대량 살상무기 체계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여러 군사 강국들은 정찰위성과 같은 감시자산을 우주에 배치하여 적국의 주요 시설과 지휘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주군의 개념입니다. 우주군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은 오늘날의 우주 공간은 전쟁의 영역으로 발달했다고 평가하며 우주 영역에서의 군사적 패권 다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우주 전략에 맞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공위성을 교란하는 견제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적성국들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고 하와이주에서 창설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우주 경쟁 상대로 치고 올라옴과 동시에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기술을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후발주자로서 2022년에 우주 관련 기능과 조직들을 모두 통합시킨 우주작전대대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작전대대는 평시와 전시의 우주 물체들을 감시하고 우주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전파해주는 임무를 수행하며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양국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를 시험하며 우주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한은 만리경 1, 2호를 쏘아올리며 한국과 미국을 정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양 측은 중국과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도발에 맞서 이를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데요. 한미 우주통합팀은 적의 대한민국 위성의 통신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감시 및 대응하며 GPS의 정확도를 높이는 임무를 하는 부대입니다. 현대전장에서 군 전용 GPS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다 정확한 GPS 데이터를 통해 아군과 적의 위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지상, 해상, 공중부대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아군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명령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S는 미사일과 폭탄의 정밀 유도에도 필수적입니다. GPS의 유무에 따라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확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며 해당 기술이 없는 폭탄은 공산 오차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GPS의 성능으로 인해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위성에 대해 전파 방해를 시도하며 GPS 교란 같은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미연합우주군은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편대군 긴급 표적 처리 등의 임무와 연계하여 적의 아군의 전파를 방해하는 GPS 제밍 도발 상황을 시뮬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감시 자산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미 우주연합군의 감시 자산 연계는 먼저 미 우주군이 자신들의 우주 감시 자산으로 정보를 수집한 뒤 분석해 제밍된 좌표와 그에 따른 정보를 한국 우주군에게 제공하면 한미 공군 전투기가 적의 제밍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듯 한미 연합우주군은 계속되는 적성국의 우주 도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7일 밤 북한은 급작스럽게 정찰위성 2호를
쏘아 올리는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정찰위성에 쓰인 엔진이 액체산소와 석유를 활용한 신형 엔진이라는 점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은 곧 북한의 새로운 신형 엔진의 성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진의 개발이 성공했다면 향후 3호기, 4호기 그 이상의 정찰위성 발사가 용이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성국들의 높아져가는 도발 수위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우주연합군은 광학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학 감시 체계는 다가오는 적의 위협을 빠르게 식별하고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군사위성의 통제 능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시작은 다른 국가들보다 늦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군사정찰위성의 기술 직접도는 우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조차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평가는 적성국들의 우주 도발에 대한민국의 위성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적성국의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뛰어든 상황인데요.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위성 추적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국방우주 분야의 전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의 우주군 체계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성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무기 체계와 방어 체계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적성국인 중국은 2007년에 이미 대위성 요격무기를 시험했고 최근 러시아는 ASAT 위성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가동이 중단된 옛 소련제 코스모스 1408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노후화된 인공위성을 폐기 처분함과 동시에 코스모스 파괴를 통해 ASAT의 위력을 시험했습니다. 이러한 위성 요격미사일의 위협을 생각해볼 때 대한민국이 아직은 우주 분야에서 주변 국가들에 비해 10년 이상 후발주자인 상황인데요. 한국은 아직 주변 국가들의 ASAT 위성 공격에 대비할 수단이나 적의 위성을 파괴할 전문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체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체계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성의 스텔스 기술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위성이 적성국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성에도 적극적인 스텔스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적성국들의 위성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의 위협을 줄이며 아군의 작전 수행은 원활해지는 전략적 이점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군사 분야에서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성을 비롯한 우주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기술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36개 국가가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달 탐사 및 장기적인 거주, 연구가 가능하도록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함께 우주 분야에서의 군사적 역량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선 발사 과정에서 얻게 될 장거리 로켓 기술을 비롯하여 우주궤도에서의 활동 영역이 증대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을 군사무기 개발에 접목한다면 러시아, 중국 등이 큰 소리치고 있는 각종 반위성 무기와 위성 무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한국형 위성 무기 체계의 개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항공우주 기술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도 선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군은 단순히 SF 상상 속 우주에서 외계인들과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공간의 북중러 세력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단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 우리 주변의 적성국들은 정찰위성을 파괴하고 전파를 교란하는 등 육해공을 넘어 우주 공간에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신형 엔진까지 개발된다면 북한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우리보다는 더 나아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1차 발사 때는 2단 로켓 점화 문제로 실패했고 2차 발사 때는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게 북한은 발사할 때마다 매번 다른 원인으로 실패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두 번째 정찰 위성을 발사하며 기술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정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우주연합 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교류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현재 우주 패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응원과 군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리 위 바로 우주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